시작하겠습니다. 되게 좀 낯이 있긴 한데 두어 분 정도 제가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암학당의 대외협력실장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암약하고 있는 김주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쭉 연구실장 일을 하다가 작년에 그만두고 갑자기 대외협력실장이라는 직이 생겨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오랫동안 연구실장을 했고요. 근데 연구실장 하면서 여기 강의할 일은 별로 없어서 초창기에 좀 하다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늘 남 소개만 시키고 강의만 시키다가 지금 본인이 스스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약간 떨립니다. 책이 제가 이 에어티데모스를 번역한 지가 꽤 됐는데 이 책이 처음에 나온 게 이게 2005년? 2008년? 2007년이네요. 예. 2007년에 처음 2007년에 예. 2007년에 처음 이 책을 냈습니다. 근데 올 초였나요? 연구실장님이 그동안 학당에서 번역 내고도 그걸로 강의 안 한 사람을 색출하더니 이게 빠졌다는 걸 찾아내서 뒤늦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한 11년, 12년 단인 것 같아요. 에우티데모스는 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명한 대화편은 아닙니다. 플라톤의 메인 대화편이 꼽힌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 플라톤의 사상을 추적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대화편들 뭐 이런 리스트에 들어가는 대화편도 어쩌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런 대화편들을 좀 번역을 하게 됐는데 알키비아데스라는 대화편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위선 논쟁도 있지만 위선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알키비아데스 보면 플라톤의 중기 사상 정도까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굳이 뭐 자기 사상을 정리했을까 싶다 뭐 이런 의혹 때문에 위선 논쟁이 있는 건데 에우티데모스 뭐는 위선 논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플라톤의 그 철학에 있는 이런저런 면모들이 잘 집약되어 있는 또 대화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얘기를 새로 꺼낸다기보다는 여기저기 있는 얘기들이 어떤 싹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이후에 나와야 될 얘기들을 좀 미리 땡겨서 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뭐 필독 리스트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제가 뭐 여기 뒤에다가 좀 과하게 썼습니다만 굉장히 잘 짜여진 맛깔나게 잘 차려진 밥상 같은 그런 대화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제 뭐 집에서나 또 학당에서나 늘 아재 개그를 한다고 이렇게 욕을 먹는데 이 아재 개그의 결정판입니다. 온갖 아재 개그들이 펀치는 그래서 굉장히 희극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 그런 대화편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그냥 제가 나눠드린 그 얘기부터 좀 하면서 수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날짜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원래 이제 연구장계 고전읽기는 한 달에 2번 해서 6회까지 하는 강의 있고 통상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외협력실장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주 1이 이제 대우대단하고 같이 경암학당에서 같이 하는 고전인문학 강좌인데요. 그게 이제 토요일 날 강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기 가서 다른 사람 강의를 소개해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랑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1차는 오늘 9월 29일 날 하고요. 2차는 바로 다음 주에 하고요. 중간에 이제 대우 쪽에 특강이 있어서 그 시간을 빼니까 이제 3차가 10월 하반기 쪽으로 넘어갔고요. 4차는 11월 3일, 5차는 11월 10일 연이어하고
또 한 달쯤 있다가 12월 15일 날 마지막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좀 들쭉날쭉하니까요. 좀 스케줄을 잘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위를 이렇게 쭉 옆에다 적어놨고요. 교재는 당연히 이제 에우티데모스 제가 번역한 그다음에 나온 이 책으로 하고 참고문헌을 적으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적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 강의 중에 얘기가 좀 간간히 나오게 될 책인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적 대화라는 책입니다. 찰스 칸이 쓴 책이고 이건 이제 플라톤의 그 대화편들을 중기까지 플라톤의 중기까지의 대화편들을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추적하고 발전시킨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엮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말하면 좀 추리소설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읽으셔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데, 다만 이제 뭐 대화편들을 좀 읽어보셔야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 독서를 좀 요구하는 그런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에우티데모스 개관이라고 되어 있죠. 책을 시작하면서 이게 개관을 먼저 한다는 게 영어로 치면 스포일러 같은 일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뭐 철학책이고 줄거리를 알고 들어도 알까 말까 하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먼저 전체적인 얘기를 좀 구성을 좀 알고 직접 강의를 들으시면 그때그때 구절들을 전체 그림으로 좀 비춰보면서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서 개관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의 여러 편들이 그런데 전형적인 액자 소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의 이야기는 액자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액자 안의 얘기들을 바깥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또 바깥 둘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액자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서두도 두 개의 서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자 밖의 서두가 있고 액자 안의 서두가 있는데, 액자 밖의 서두에서는 이제 그 소크라테스하고 크리톤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크리톤은 뭐 크리톤이라는 제목에 대한 편도 있습니다만 플라톤의 어릴 적부터 소크라테스의 어릴 적부터 친구고, 여기서 이제 크리톤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크리톤 편을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여러 젊은 학자들이 저까지 쳐서 그 크리톤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써냈는데 저는 봤었고요. 근데 그 크리톤 역할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톤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냐. 왜냐하면 이제 뭐 크리톤이라는 대화편 자체가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설득하다가 되려 소크라테스에게 설득을 당해서 탈옥 계획을 포기하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탈옥을 포기시키는 얘기 중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국법을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얘기하고 이게 잘 안 맞는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변론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뭐 국법을 어기겠다라는 뭐 그런 결의까지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보고 철학을 하지 말라고 그런다거나 그러면 나는 그 말을 안 듣고 신의 뜻을 따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크리톤의 그 의인화 논변에서는 국가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그 두 개를 어떻게 절충시키느냐 하는 여러 가지 해법 중에 이게 크리톤의 눈높이에 맞춘 얘기다 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럼 크리톤은 소크라테스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잘하면 좋은데 소크라테스 잘 못 알아듣는 좀 그런 캐릭터로 설정이 되는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당의 강철권 의원 같은 경우는 크리톤이 그렇게 뭐 녹록한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크리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 아테네의 학부모의 심정을 대변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소피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뭐 이런 또 시각을 대변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깥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두 액자 바깥에서는 소크라테스 크리톤이 얘기하고
때문에 이제 뭐 그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쭉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중간에 한번 크리톤이 한번 껴들고요. 그리고 전체 이게 액자 안에 이게 끝난 다음에 다시 크리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식의 구성이 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액자 안에서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소크라테스가 김나지움 체육관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나이모디온이 나타나서 소리 또는 징조가 들려서 가지 말라 그래서 앉아 있었더니 소피스트들이 이 형제 소피스트 에이투데모스하고 디오니소도로스가 나타났고 이어서 클레이니아스와 그의 유대인들이 이제 나타났고요. 거기서 이제 이 두 소피스트들에게 소크라테스가 청하는 것이 거기 3번 논의의 서두라고 되어 있는 거. 이 소피스트들이 덕을 가장 빨리 아름답게 전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 듣고 이제 클레이니아스라는 꽃미남인데요. 클레이니아스에게 덕을 권유하는 논변을 해줄 것을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4번으로 가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저기까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원래 이게 6회 강의인데 6회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에우티데모스는 그 소품이라서 뭐 한 3회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6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들 좀 많이 해가면서 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려고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권유논변, 이게 덕을 권유하는 논변이죠. 권유논변의 서두 부분에서 소크라테스가 클레이니아스 상대로 해서 이름들이 길어서 에우티데모스와 디오니소도로스, 에디, 그러니까 덕과 지혜의 돌봄을 권면하는 그런 지혜를 펼쳐주길 원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권유논변을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혜를 배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배운다 얘기를 가지고 그 말이 갖고 있는 이중성을 이용해서 클레이니아스를 공개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게 뭐냐고 누가 배우냐 모르는 사람이 배운다. 그러면 얘기를 이렇게 해갖고 그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 배우는 거다. 거꾸로 아는 사람이 배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르는 사람이 배우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논변을 펼칩니다. 그 1번, 1, 2번 논변이에요. 소크라테스 옆에서 보다가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그런 논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직접 시범을 한번 보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지혜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클레이니아스에게 일깨우는 얘기를 해서 철학에 전념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 이분들 얘기는 아직 본편에 나온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앞에 서두적인 장난스러운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권유논변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권유논변을 하는데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에이나이, 그러니까 그리스 동사 비동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에이나이 동사가 이제 뭐 이다란 뜻도 있고 이다란 뜻도 있고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파르메이데스라는 철학자가 그 말을 가지고 뭐 존재론을 펼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사연이 많은 말인데요. 그 얘기를 이제 꺼냅니다. 이것도 좀 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에이나이 문제가 플라톤 철학에서 중요해지는 거는 그 이데아 이론 이게 나올 때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이게 아직 이데아 이론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에우티데모스 다음 편을 메논이라는 어떤 정도 꼽는데 메논에서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뭐 그런 건데 여기 좀 미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동사 에네아를 이용해서 이제 또 개변을 펼치니까 이때는 이제 클레이니아스를 죽였다 살렸다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클레이니아스가 지혜로운 클레이니아스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지한 클레이니아스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이다를 이다로 번역을 하니까 없다가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크테시포스는 클레이니아스라는 이 꽃미남을 사랑하는 클레이니아스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젊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발끈해갖고 이제 크테시포스가 끼어들죠. 그래서 그걸 또 상대로 해서 에우티데모스하고 디오니소도로스가 또
뭐 이렇게 휴대폰에 껴들 때 이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거짓말은 가능할 것 같은가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변 3, 4, 5, 6으로 이어지고요. 다시 또 이제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니까 소크라테스가 끼어들어서 농담을 좀 하고 그래서 뭐 아이 뭐 지혜로워질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래서 메데이아에 나오는 장면을 인용해서 메데이아 보면 이제 그 메데이아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자기를 싫어하는 어떤 노인네를 죽이기 위해서 양을 늙은 양을 솥에다 집어넣고 삶는데 어린 양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는 그 노인의 딸들에게 당신 아버지도 저렇게 젊게 해줄 수 있다. 솥에 집어넣고 그냥 삶아버려요. 그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해갖고 저 사람들이 나를 삶아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농담을 했고 다시 이어서 또 엑스모스 디오스가 두 번째 고민 논변을 합니다. 여기 이제 반박하다, 안틸레게이, 논박하다 뭐 이런 말인데 이걸 꼬투리를 잡아서 또 반박 불가능성 대변을 하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권유를 이어서 합니다. 두 번째 권유 논변은 이제 행복 얘기를 가지고 하고 그 행복을 위한 기술을 찾는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뭔가.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추적을 하는데 이게 정치술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좀 난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사실은 에우티데모스라는 대화편을 번역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에우티데모스라는 대화편을 중요한 대화편, 의미 있는 대화편으로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스프레이그라는 여성 학자인데 그 분이 쓴 책 중에 번역 외에 별도로 쓴 책 중에 필로소퍼 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철인왕 그에게 어떤 시조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바로 이 논변 10번에 있는 그 얘기가 이제 관련된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크레니아스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 벌써 이제 크레니아스가 똑똑해진 거예요. 소크라테스 얘기를 이렇게 알아듣고 추적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이런 상태에 이른 거죠. 그래서 보다가 이제 크리톤이 여기다 개입을 합니다. 크레니아스가 그렇게 똑똑한지 몰랐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이 크리톤은 지금 자기 아들 크리토블로스라는 젊은 아들이 있는데 얘를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가 그냥 걱정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니아스가 아마 크리토블로스보다 좀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의 다른 제자인 크세노폰의 책에 보면 이 크리토블로스가 클레이니아스를 또 사랑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 클레이니아스가 부러운 거죠. 똑똑해지는 거 보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번에는 간접 화법으로 소크라테스가 그 뒷부분 얘기를 이제 정리해서 들려주고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술은 사실은 좋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게 정치술에서도 왕의 기술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아포레틱 다이얼로그라는 말을 쓰거든요.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들 중에 문제를 제기하고서 같이 토론을 하지만 답을 못 찾고 끝나는 대화편들, 그걸 이제 아포리아의 대화편들이라고 하는데 아포레틱 다이얼로그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에우티데모스도 이제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크라테스 쪽에서 진행하던 논변이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이 아포레틱 다이얼로그라는 게 늘 그렇듯이 그래서 뭐 논의가 실패로 끝나고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난다기보다는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철학적 면모들, 그러니까 철학적인 주제들 이런 걸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이어서는 다시 이제 소크라테스의 권유를 다시 받아서 이 두 소피스트들이 세 번째 권유를 하는데 여기 이제 막 그 궤변들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뭐 그리스어가 갖고 있는 이제 문법적인 애매함 이런 것들을 이용한 온갖 궤변들이 9번에서 21번까지 쫙 펼쳐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논변이 끝나니까 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니까 근데 소크라테스도 짐짓 뭐 대단한 기술이다 뭐 이렇게 이제 거들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런데 선생님들 얘기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심하셔야 되겠다. 바로바로 배운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 이렇게 한번
일종의 뭐 무료 강연 같은 거 해서 자기들이 얼만큼 뭐 말 잘하는 기술 잘 가르쳐 주는지 이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료 받는 강의를 하는 사람들인데 공개 강의 때 벌써 다 배워버린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해주고 그걸 배워서 키테시포스가 써먹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런 자가당착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여전히 자기하고 클레이니아스를 좀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결부. 종결부 액자 밖에서 이제 하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크리톤이 어저께인가 뭐 그때 그 소크라테스 자네가 뭐 사람들이랑 쭉 모여서 얘기하고 있던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자기는 멀리서만 봤다 얘기는 못 들었다 뭐 그래서 그 얘기 들려달라 이렇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크리톤이 자기가 이렇게 그 무리들 밖에 서성거리고 있다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과 얘기를 했던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자꾸 어울리면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 친구 소크라테스한테 하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뭐 그렇지 않다는 식의 얘기를 좀 하면서 그때 지나가면서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간의 대화를 비난했던 사람 그 사람의 그 사람 누군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뭐 정치와 철학의 중간 지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톤이 자기 자식 걱정을 하니까 이제 철학을 뭐 배우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무조건 철학이라고 그냥 무조건 배울 게 아니라 잘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끝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작품 이해를 위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앞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지금 에우티데모스와 디오니소도로스라는 두 형제 소피스트입니다. 이 두 사람들을 상대로 소크라테스가 권윤논변을 부탁하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나름의 권윤논변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소크라테스의 대화술과 소피스트들의 소피이즘이 서로 이렇게 맞짝을 이루는 형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일단 핵심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소피스트들은 엉터리고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진정한 어떤 철학으로 이끄는 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플라톤이 전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피스트들 얘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이 소피스트들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조금 미묘한 지점이 있는 것도 이제 이 연설술 레토리케입니다. 그러니까 레토릭이라고 영어는 레토릭인데요. 보통 수사학이라고 번역을 하죠. 수사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제가 알키비아데스 때부터인가 그래서 연설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실 텐데 저도 이제 말을 섞어 쓰겠습니다. 다만 이제 연설술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사술 그러면 문장을 다듬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레토리케는 레토르, 그러니까 연설가들이 연설할 때 사용하는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문장 이것도 이제 좀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당시에 글이 이제 BC 8세기에 생긴 거니까요. BC 8세기에 그리스 알파벳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문자 문화가 시작이 되긴 하는데 플라톤 시대에도 여전히 문자는 그렇게 중요한 매체는 아니었던 겁니다. 책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주로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설술, 레토리케는 말로 하는 문화의 어떤 정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대화편이 파이드로스라는 대화편인데 거기서 이제 문자와 말, 구술 간의 어떤 갈등 이런 얘기들 이제 플라톤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술이라는 게 너무 문장적으로 치우친 거, 글로 너무 치우쳐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설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연설술하고 소피스트의 기술하고 뭐가 다른가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강의하는 김에 좀 더 추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연설술이라는 말은 좀 나중에 나왔지만 그리스인들은
문자 기록 이후서부터 계속 보면 말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그 타임지에서 나왔던 세계의 도시들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아마 70년대쯤 나왔던 책으로 아는데 아테네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제 타임지 기자가 아테네에 살면서 아테네 사람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뭐 이러는 사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인데 거기서 뭐 그 기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내다보면 가장 시끄러운 곳이 그리스 아테네다. 그렇게 떠든대요. 지금도. 그래서 이건 조상의 DNA 같은 거라서 호메로스 시절부터 이미 그런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제 호메로스 한 부분을 따왔는데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 필로스인들의 목소리가 맑은 웅변가 여기는 아고레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네스토르가 이렇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스토르는 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영웅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투를 안 하는 사람이고 자기 아들들과 같이 참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의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중재시키고 뭐 의견을 내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러니까 결국 트로이 전쟁이 10년 걸렸는데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잘 살았다.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좀 전설적인 인데 필로스라는 데가 이쯤 어디 있을 겁니다. 그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그 영웅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얘기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담아놓은 게 오디세이아잖아요. 그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10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그 애 아들 텔레마코스가 고향에서 자기 아버지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타카를 떠나서 저 필로스로 찾아갑니다. 이 필로스의 왕이거든요. 그때 이 네스토르가 그때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살까지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이때 호메로스 보면 이 웅변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말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 또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그 그리스인들 그 사람들이 일종의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그 장군들끼리 회의도 있고 그런데 보면 이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말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했던 문화는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이 연설술 레토리케라는 기술 자체가 이제 성립된 시점은 여기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만 코락스와 테이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케로의 브루투스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인용된 건데요. 이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뭐 영어에서 대충 번역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키케로는 어디서 이 정보를 들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들었다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해준 이 책은 안 전해집니다. 단편으로만 전해준 거죠. 그래서 제목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하여튼 키케로는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충 설명, 이거는 제가 추적을 좀 하느라고 했는데 명확한 텍스트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차 문헌에서 찾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원전 5세기 초 시라쿠사라고 돼 있죠. 시라쿠사는 저 뒤에 어디 있을 텐데. 시라쿠사는 시칠리,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 있던 가장 큰 도시국가 이름이거든요. 그 기원전 5세기 초 시라쿠사에는 그 참주가 있었습니다. 갤론과 히에롬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이 이제 용병, 보통 참주들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참주라는 말이 그리스의 이제 독특한 표현인데요. 티라노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이제 티라니가 돼서 나중에 독재자라는 뜻이 됐습니다만 뭐 독재자라는 뜻도 있지만 뭐랄까요, 합법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이거든요, 참주들이. 그래서 용병을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지지가 전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용병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용병들을 위해서 토지 공유화를 했어요. 용병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다른 형제 트라시블로스까지 이제 왕권을 뺏기니까 정권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빼앗겼던 토지를 되찾으려고 재판을 거는 겁니다. 몰수 재산을 이제 환수하기 위해서 재판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재판할 때 그 요령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락스, 그리고 그의 제자 테이시아스, 또는 이제 코락스는 별명이고 테이시아스의 이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위해서 어떤 그 재판을 하는 어떤 정연한 순서들, 그게 이제 수사학이 처음 시작된 뭐 시초다 얘기고요. 그리고 밑에 있듯이 머릿말이 있고 진술부가 있고 논증부, 그래서 증거들이나 그 밖에 이제 필요한 여담도 같이 섞어서 그다음에 매진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기본 틀이 갖춰졌다 이때, 뭐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플라톤의 역시 하이드로스라는 대편에도 유사한 얘기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파이드로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처음에는 서고, 그리고 그것이 뭐 그 기술의 절묘한 점인데, 뭐 두 번째로는 일종의 서술, 그리고 그에 대한 증언, 세 번째로 증거,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럴듯한 논증.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한 논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드로스에서 소개가 됩니다. 혹시 이제 그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는 코락스라는 사람이 이제 권고연설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연설, 어떤 이제 뭐 안을 채택할 걸 뭐 권고하고 뭐 이런 건 거겠죠. 정치연설을 창시했고 연설을 최초로 도입해서 최초로 도입 서술 결론 세수를 나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게르트 위딩이라는 사람의 고전 수사, 그 사람 이제 독일 사람인데요. 거기에 이제 있고요.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코락스의 수사학은 이런 논제들로 이루어졌다. 즉 피고인이 문제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면, 예를 들어 약골이라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그럴듯한 논증,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플라톤이 파이드로스 편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사람과 덩치가 작은 사람이 싸웠는데, 실제로는 덩치가 작은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재판관들이 납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별로 개연적이지 않다 이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에 대해만 설득력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약골이라서 억지에 있는 얘기도 이제 그 유사한 얘기입니다. 그럴듯한.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이 수사학을 비판하는 지점도 거기 있는 겁니다. 수사학은 진실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어떤 구미에 맞는 얘기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종의 아첨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참으로 영리하게 숨겨진 기술, 이게 이제 수사술, 연설술 얘기하는 거죠. 테이시아스이거나 또는 누구라도 상관없는 다른 누군가이거나 어디서 이름을 따서 불리든 그걸 반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였다. 약간 이게 모멸적인 표현입니다. 이름이 뭐가 됐든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점 논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에우티데모스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피즘, 궤변들, 이것들을 뭐 1차 자료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피스트들의 궤변들을 모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비판한 그 책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피스점 논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이것도 연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학의 시초를 발견했던 사람들은 수사학 전체에서 아주 적은 부분만을 발전시키는 데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뭐 즉 최초의 발견자 다음에 티시아스고, 여기 티시아스라고 되어 있군요. 테이시아스 또는 티시아스인데, 제가 자꾸 이런 뭐 인용들을 하는 이유는 지금 수사학의 출발이 뭐냐에 관련된 논란들이 있어서 최초 자료들을 좀 이렇게 제가 모아본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도 이제 테이시아스 얘기를 했고, 코락스라는 얘기도 거기 나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두 사람들, 그 테이시아스, 코락스와 테이시아스의 뒤를 잇는 사람이 이제 고르기아스, 레온티니라는 곳 출신의 고르기아스입니다. 이게 아마 보시면 여기 에트나 화산이라고 유명한 화산이고요. 레온티니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큐사가 여기 있죠. 여기 가까운 곳이죠.
이 레기움이라고 이거는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이 장악했던 도시이고요. 아르키타스라는 철인왕이 통치했던 곳입니다. 첨주라고도 하는데 엠페도클레스가 이 동네 사람이기도 하고요. 타렌 뭐 이렇게 하는데 아크라가스 출신이고요. 굉장히 큰 섬입니다. 마피아의 고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시라큐사라는 곳이 그리스 식민 도시인데 그리스 식민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오히려 본국의 스파르타나 아테네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큰 곳이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 많이 벌어졌습니다. 플라톤도 60대에 이 시라큐사에 가서 시라큐사에 참주였던 디오니소스 2세를 철학 공부를 시켜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사인 많은 곳입니다. 여기 현재도 그리스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고르게스로 돌아가세요. 고르게스는 전해지는 것만 해도 485년에서 380년 한 100세에 가까이 살았다는 사람이고요. 코락스 또는 테이시아스, 이게 인물질 불분명해서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코락스 또는 테이시아스의 제자였고, 그 디오게네스 라이리티오스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15년째 번역 중 공역입니다. 뭐 제가 하는 혼자 하는 거 아닌데 지금 이제 출판사에 좀 넘겼어요. 거기서 좀 따왔습니다. 그 사티로스라는 사람이 생애들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기를 엠페도클레스가 탁월한 수사가 레토르였고 레온티니 고르기아스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집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수사를 처음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수사가라는 얘기도 있죠. 근데 또 철학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물의 뿌리들을 얘기한 사원소를 얘기한 이제 그 시칠리 섬의 그 철학자인데 그의 제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르기아스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르기아스가 그 연설술과 소피스트술의 둘 쪽에 어정쩡하게 걸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플라톤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르기아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필로스트라토스라고 소피스트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1권 9장 1절에 보면 스켈리아는 레온티니의 고르기아스를 낳았다. 스켈리아는 섬이죠. 아까 말씀드린 섬이죠. 우리는 그에게 소피스트툴의 아버지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 여기서 지금 필로스트라토스의 말에 따르면 고르기아스가 소피스트 기술이라는 걸 개발한 사람, 최초의 소피스트, 뭐 이렇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이제 필로스트라토는 사람이 이 책은 꽤 유명한 책인데 이 사람 자체는 별로 신통한 사람이 아니라서 많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소피스트술에서 박진감, 예기치 않은 표현, 영감, 위대한 행위를 거창하게 그린 효과를 발견했다. 사실 이건 수사학이랑 좀 겹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소피스트술이라고 좀 보기 좀 애매한데 뒷부분 또한 역설적인 이야기를 도입했다. 파라독솔로기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여기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 그 고르기아스의 짧은 논설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중에 대표적인 게 헬렌을 위하여라는 논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렌은 잘 아시죠? 트로이 전쟁에 이제 화근이 됐던 여인,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을 변명하는 글입니다. 뭐냐면 이건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일략 같은 데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 우리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강제적인 힘들이 있다. 그래서 그 강제적인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들은 그 사람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이제 도덕적 논변인데 헬레네는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에로스는 신이기 때문에 그 에로스에 의해서 이러한 일은 헬레네의 책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같이 부여하는 것이 또 하나 우리에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말이다. 이런 거거든요. 로고스 역시도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도 무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역설적인 얘기죠. 파라독솔로기아.
그게 이제 소피즈 쪽에 서게 되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고르기아스를 철학자로 보게 되는 데는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유명한 얘기가 뭐 진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옛날 철학자는 저희 보면 진리는 10인 10색이다. 뭐 이런 식의 뭐 표현을 했던 거. 또 전해진 얘기 중에 고르기아스가 이제 진리는 알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또 고르기아스는 파르메데스 쪽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뭐 거꾸로 파르메데스 얘기를 반대로 해석해서 니힐리스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존재를 부정하는 철학자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고르기아스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연설가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이제 소피스트이기도 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플라톤은 이걸 좀 묘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메논편에 보면 메논이라는 대화표는 메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하는 건데 대뜸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덕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메논은 고르기아스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피스트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고르기아스를 칭송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고르기아스가 탁월함이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공언하는 것을 당신께서는 결코 들으실 수 없을 것이고 중간에 줄였고요. 그분은 그들, 즉 탁월함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소피스트죠. 그러니까 여기서 탁월함이란 말은 덕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래에 그들을 비웃는다는 말입니다. 말하는데 유능하게 사람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즉 메논의 전언에 따르면 고르기아스는 사람들을 탁월하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덕을 가르치는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 말을 잘하게 유능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치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플라톤도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 같은 게 플라톤의 고르기아스라는 대화편이 있죠. 그래서 이 고르기아스라는 대화편에 보면 고르기아스가 가끔 이렇게 아테네에 나타납니다. 돈 떨어지면. 고르기아스는 원래 레온티니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온티니의 외적이 침입했을 때 고르기아스가 아테네 원군을 요청하러 사절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회에서 그 원군을 요청하는 연설을 했는데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죠. 그래서 뭐 원군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르기아스가 이작 스타가 됐습니다. 우리 뭐 어디 텔레비전 나오면 한번 잘 나오면 스타가 된 것처럼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나타납니다. 고르기아스가. 그래서 이제 이때도 고르기아스가 모처럼 나타나서 이제 공개 강연을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뒤늦게 가서 이제 고르기아스랑 대화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그게 이제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편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입법술하고 소피스트술, 뭐 신체 단련술과 치장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피스트술이라든가 그러니까 진짜 기술들하고 가짜 사이비 기술들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토리케의 정체를 이제 밝히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입법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그런 기술하고 소피스트 기술이 유사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 기술은 입법술의 모방이다라고 보면 사이비 기술.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마치 신체 단련술과 치장술의 관계와 같다. 신체 단련술은 참된 기술이고 치장술은 겉을 꾸미는 거니까 이건 이제 모방의 기술이고 사이비 기술인 거죠. 그리고 정의의 기술, 여기 정의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제 사법술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된 기술. 그것하고 연설술의 관계는 의술과 유술의 관계가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뭐 이런 데 기술하고 이게 진짜 기술이고 연설술은 이거에서 사이비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소피스트술과 연설술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본성상 그렇게 구분될 뿐이고 소피스트와 연설가는 가까운 관계라서 같은 장소에 뒤섞여 있고 같은 일에 관계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하고 있으나 상당히 뒤섞여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고르기아스 대화편 안에서도 고르기아스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연설술이라는 것은 연설을 잘하게 하는 건데 말을 잘하게 해주는 기술인데 이건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용을 알고 있는 진짜 기술자보다 그 기술에 대해서 더 잘 얘기해 해주는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의사보다 더 의사처럼 얘기하고 이게 당시에 이제 예술이라는 게 발전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환자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받아도 안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라서 환자를 설득하는 데 써먹을 수도 있고 의사 대신에 뭐 이런데 그런 기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이 기술은 마치 이제 우리가 태권도장 가서 태권도 배우면 애들이 그 태권도 좀 배워갖고 와서 동네에서 쌈 붙고 애 때리고 그러면 태권도장 가서 태권도 사범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수사술 갖고 가서 어디 가서 뭐 사고 치고 다닌다고 해서 그 가르쳐주는 스승한테 이렇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고르기아스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니 그러면 그거는 옳고 그름은 수사술이 안 가르쳐준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의 뭐 이런 것들은 수사술은 안 가르쳐주는 거냐 그러면 뭐 그걸 정의가 무엇인지 그런 걸 모른 채로 와서 배우러 오는 사람에게는 수사술은 그런 거 안 가르쳐주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고르기아스가 한 발 물러섰죠. 모르고 왔으면 내가 또 그거 가르쳐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게 선생이 돼갖고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면 또 안 되는 거죠. 선생이란 체면 때문에 수치심. 이게 고르기아스의 주요 주제가 그래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물려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고르기아스가 논박을 당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얘기가 이제 그거 얘기인데요. 뭐 지금 그 얘기가 본론은 아니니까 일단 그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르기아스의 못지않게 유명한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을 얘기해야 되는데 잠깐 쉴 때가 됐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잘 안 하는 자리에 진짜 저쪽 끝에 있는 거는 잘 안 하잖아. 맨 끝에 있는 거는.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거 날짜가 좀 들쑥날쑥한 항상 스케줄 잘 오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스포일러 같은